이번 시간에는요, 연구 논문에 활용되는 주요 이론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구성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는데요. 개념은 이 사전적인 의미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 추상적인 의미, 특성, 가설과 이론의 기본적 구성 요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전적인 의미, 자,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은 분명히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사람이 먹는 것이라고 뭐 얘기를 뭐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이 구성 개념은요, 일반적인 그 사전적인 개념과는 달리 연구자들끼리 만든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학생 식당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 그때 만약에 뭐 음식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음식 요인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학생 식당에서 판매가 되는 메뉴, 먹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개념과 사전적 의미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구성 개념은요, 그 연구나 어떤 이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구성 개념은 뭐 구성 차원, 요인, 팩터, 컨스트럭트 이렇게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정의는요, 어떠한 그 용어를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이란, 고객이 뭐냐라고 한다면, 뭐 업무상 거래하는 내부, 외부의 이해 당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교사방법론에서 배워야 될 그 정의의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명목적 정의와 주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명목적 정의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인, 구성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말한 우리가 음식 요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음식 요인을 우리가 그 명목적 정의를 내리면 학교 식당에서 판매가 되는 음식, 먹거리, 메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의 명목적 정의는요. 우리가 연구자가 일정한 범위와 조건 속에서 용어를 뜻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작적 정의는요. 우리가 그 개념 또는 구성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어떤 개념 또는 구성 개념 요인을 우리가 그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나열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구성 개념,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학교 식당에 만족도 조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때 우리가 그 연구자가 연구를 해야 될 이 요인 중에 음식 요인이 있다. 자, 그럼 그 음식 요인은 우리가 그 얘기하는 구성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구성 개념을 명목적 정의를 내리면은 우리가 그 연구를 위한 정의니까 학교 식당에서 판매되는 메뉴, 먹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을 주작적 정의를 내린다면 주작적 정의는 우리가 측정 불가능한 요인을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음식의 맛, 양, 질, 뭐 음식의 가격 이런 형태로 어떤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수는 뭘까요? 자, 변수는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설문지에 나와 있는 설문 문항 항목 하나하나를 갖다가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변수들은 측정 문항이 되겠습니다. 또 측정 항목이라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변수는 우리가 그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측정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도요, 변수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중요한 게 뭔가면 연구자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변수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 개념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변수의 대표적인 것,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죠. 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 독립변수 하면 뭐죠?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되겠죠. 이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차차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상급자 윤리적 행동이 하급자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상급자 윤리적 행동은 독립 변수가 될 것이고 하급자의 윤리적 행동은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개입되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개 변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독립 변수가 없다면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가 않고 그 매개 변수라고 했던 것이 독립 변수가 또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짜장면과 어떤 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장면이 여러분 좋아하시죠? 자, 짜장면이 맛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만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짜장면이 10만 원이다 라면 어떨까요? 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 짜장면은 짜장면 가격이어야 되는데 짜장면이 뭐 그렇게 큰 요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만약에 그 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전부 다 불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짜장면을 먹으면 만족하는 법인데 이때 우리가 불만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 가치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짜장면을 먹은 그 효용분의 비용을 어떠한 그 상쇄되는 것이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짜장면과 만족 간의 가치가 우리가 짜장면과 만족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짜장면 그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가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치는 짜장면과 만족사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 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 변수는요, 나중에 우리가 배워보겠지만 우리가 그 매개 변수로서의 어떤 그 검증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절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 변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독립 변수가 있고요, 종속 변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테마파크 시설과 고객 만족 간의 이런 관계를 이제 설명을 이제 있는 데 있어서 인과관계를 긋는 데 있어서 이 연령층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변수가 나와서 이렇게 찔러주는 그 관계를 찔러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그 그림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절 변수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상황을 조절을 해주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테마파크 시설 독립 변수가 없어도 이 조절 변수는요, 제2의 독립 변수처럼 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마파크 시설과 고객 만족의 이때 인과관계에 있어서 연령층, 자 10대, 그다음에 20, 30대, 40대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면 10대는 테마파크 시설에 뭐가 많았으면 좋을까요? 예, 놀이시설이 많았으면 좋겠죠. 달라질 것이고요. 20, 30대는요, 예, 데이트 코스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죠. 자, 40대는 어떨까요? 40대는, 예, 쉴 수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마 40대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테마파크에 놀러 간다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놀러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테마파크 시설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쉴 수 있는 장소. 자,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테마파크가 고객 만족에 미치는 인과관계, 즉 영향력의 크기,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령층을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절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 변수의 종류는요, 우리가 근간 비율 척도라고 해서 연속적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볼륨 스위치, 그러니까 볼륨 스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1에서부터 뭐 10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그 1에서부터 10까지 연속적인 이 값을 갖는 우리가 그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자,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식욕과 식사량이 있어서 지금 집단을 우리가 조절 변수를 뭘로 했죠? 대상 집단에서 비만과 또는 저체중 집단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척도를 보게 되면 명목 척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 볼륨 스위치, 연속적인 데이터, 또 등간과 비율 척도하고, 우리가 이 집단, 우리가 명목 척도라는 집단, 두 집단에 비교하고 데이터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것처럼 이거 볼륨 스위치다라고 한다면, 등간과 비율 척도하는 볼륨 스위치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조절회귀 분석을 쓰는 것이 맞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볼륨 스위치가 뭐 높은, 낮은, 평균을 중심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는 이제 조절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식욕과 식사량에서 조절 변수를 우리가 집단, 명목 척도로 한다면 이것은 이제 다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다집단 비교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 볼륨 스위치도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뒤에 것처럼 우리가 그룹으로 해서 볼륨 스위치, 그러니까 볼륨이 평균 이상인 그룹과 낮은 그룹해서 이것도 다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우리가 등간과 비율 척도로 하면은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로 양질의 그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절회귀 분석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평균값을 구한다면 평균값을 평균 이상, 볼륨 스위치가 높은 또 낮은 그걸로 해서 두 개의 그룹을 해서 우리가 다집단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연구를 했던 연구 모형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음에 보면 우리가 그 미용실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 제휴 이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단골 고객 여부를 이렇게 찔러서 넣은 걸 보니까 이건 이제 조절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스 환경과 고객 만족 간의 인과관계에서 서비스 가치는요, 우리가 그 매개 변수, 그렇죠?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가치의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하는데도 또 활용이 또 가능하고요. 단골 고객 여부는 이제 조절 변수니까 조절 효과 검증을 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임파워먼트. 자, 지금 LMX와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인과관계에서도 모형이 있습니다. LMX라는 것은 리더와 멤버 익스체인지, 그래서 리더와 멤버 간의 우리가 그 관계의 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관계의 질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모형을 갖고 있고요. 지각된 조직 지원의 인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조절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절 변수로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파워먼트가 LMX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지각된 조직 지원은 우리가 인식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절 효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보다 좋은 연구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그 매개 변수와 조절 변수를 좀 많이 두시고 매개 효과 어떤 검증, 조절 효과 검증을 좀 보여주는 수만 있으면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논문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 변수가 명목 척도냐, 등간 척도냐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조절 변수가 명목 척도일 때는요, 그룹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등간이나 비율 척도일 때는 조절회귀 분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차 우리가 이런 방법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생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생변수라고 한다면요, 일단 나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생변수는요, 연구를 이제 방해하는, 우리가 연구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 연구의 결과를 망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외생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순수한 인과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또 제3의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생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통제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순수한 인과관계 파악을 저해하기 때문에 외생변수는 통제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생변수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생변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통제변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외생 변수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외생 변수는요, 예,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순수한 인과관계를 방해하는 변수다. 자, 그럼 순수 인과관계를 방해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 제거와 방지, 통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외생 변수를 뭐라고 부른다? 예, 통제 변수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항암제를 투여를 해서 종양의 크기를 이제 보고자 한다는 그런 연구를 한다면 항암제 투여가 독립변수가 될 것이고요. 종양의 크기가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유전적인 항암의 저항력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항암제 투여와 종양의 크기를 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순수한 인과관계를 방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외생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투여와 종양의 크기도 우리가 어떤 유전적 항암 저항력에 의해서 어떤 그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이것도 우리가 외생 변수로서 우리가 그 순수한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연구자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그 이제 순수한 인과관계를 방해를 한다면 우리가 외생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들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외생 변수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생 변수를 잘 연구를 하면은요. 매개 변수 또는 조절 변수로서 발견함으로써 훌륭한 또 연구 결과를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외생 변수의 효과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 시험 효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효과, 성숙 효과, 우발적 사건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뭐 시험 효과는 또 우리가 그 주시험 효과가 하고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주시험 효과라는 건 이런 건데요. 분위기에 익어서 생기는 외생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시험을 보러 갔다. 근데 공부를 하지도 않는다. 근데 토익 시험만 본다. 토익 시험만 보다 보니까 그래도 분위기에 익어서 눈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성적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걸 우리가 주시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호작용 시험 효과는 뭔가 하면요. 어떠한 그 인지에 대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 매실음료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매실음료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잘 팔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허준의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이 허준이 어떤 역병을 갖다 고치는데 한 마을에 어떤 그 매실나무가 있는데 그 매실나무가 있는 그 동네는 역병이 번지지 않았더라. 자, 그래서 그 매실로 그 역병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다가 보니까 매실 음료가 몸에 좋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서 그 매실 음료가 많이 팔렸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외생 효과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생 효과는 또 이렇게 통계적 회귀, 측정 방법의 변화, 표본의 편중 등, 그다음 실험 대상의 소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당장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험 대상에 대한 소멸, 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험 대상의 소멸은 이런 겁니다. 실험 대상이 이탈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널 조사를 한다. 자, 패널 조사는요, 우리가 추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세 조사라고 한다면 5년 동안이다 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1년마다 우리가 뭐죠? 예,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패널 조사를 한다면 그 패널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패널은 움직이면 안 되고요.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20명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세 조사를 할 때 그 패널은 우리가 그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할까요? 예, 실버타운에 만족도 조사를 하러 갔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실버타운에 20명을 갖다가, 20분은 노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그 20명이 패널이 되겠죠. 패널은, 우리가 5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1년마다 5년 동안 걸쳐 변하면 안 되는데, 뭐, 한 해를 갔을 때 처음에 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를 하니까, 뭐, 이렇게 20명이 아니라 뭐, 두 분이 빠졌다. 어디로 가셨느냐? 뭐, 돌아가셨다. 예, 그렇게 한다면 그 실험 대상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그 패널 조사를 하기가 어렵죠. 계속적으로 패널 조사를 한다면 연구 결과가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외생 변수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외생 변수는요, 통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자, 통제를 하는 방법은요, 제거, 균형화, 무작위와 상쇄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생 변수의 통제는요, 여러분들 사유조사 분석사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요, 일단은 외생 변수가 있다면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은요, 외생 변수가 제거를 하지 못한다면 그걸 전부 다 무작위로 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제거, 균형화, 무작위와 상쇄하는데요. 일단 제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생 변수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맞고요. 자, 두 번째는 균형화가 있습니다. 균형화. 자, 외생 변수가 우리가 있다면 그 외생 변수가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을 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작위화. 자, 외생 변수 효과를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죠.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외생 변수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쇄는 하나의 실험 집단에 두 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질 경우에 보통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펩시콜라하고 그 코카콜라가 우리가 길거리 광고 행사를 했다고 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길거리 광고 행사를 했다고 할게요. 그 아주 더운 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펩시콜라 담당자라면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했을 때 코카콜라를 먼저 주시겠습니까? 펩시콜라를 먼저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단 더운 날 맥주 한 모금 생각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첫 모금이 두 번째 모금, 세 번째 모금보다는 굉장히 맛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마도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펩시콜라를 코카콜라보다 먼저 주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먼저 받은 콜라가 첫 모금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실제로 이것이 이러한 외생 변수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한 번은 펩시콜라 주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주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주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주고, 그 다음에 펩시콜라를 주고, 이렇게 서로 순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정당한 블라인드 테스트가 되겠죠.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당성이라고 한다면요, 인과조사 분석을 통해서 도출이 된 실험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타당성 그러면은 우리가 외적 타당성하고 내적 타당성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두 개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고 보정이 될 때 실험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적 타당성이라고 한다면요, 실험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되고 있느냐. 자, 그 뜻은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외생 변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내적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외적 타당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요, 이 실험에서 우리가 도출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도출된 결과가 실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정도, 또는 이제 실험 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 영어 테스트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토익이나 토플처럼 제3의 어떤 영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과연 개발을 해서 과연 다른 데에도 일반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외적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측정을 하다 보면 이제 오류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측정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측정 오류는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와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은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자, 체계적 오류라는 것은
오류가 체계적으로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뭔가면 측정 도구가 잘못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측정 도구가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측정 대상 모두에게서 동일한 측정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생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즉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 생활에서 만족하십니까? 뭐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동일하게 뭐 초등학교나 대학교나 만족하십니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느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한테 만약에 그 초등학교에 있는 모듬 활동을 갖다가 대학생들한테 모듬 활동은 뭐 마음에 듭니까? 또는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담임 선생님인데 대학생들한테 담임 선생님은 마음에 듭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오류들이 그런 특정 문항에 대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어떠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 측정 오류들은요, 측정 시에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적 오류는 뭐냐? 즉, 타당성. 우리가 그 측정 오류가 잘못 선정이 돼서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타당성과 관련된 오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비체계적 오류는요, 오류가 체계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건 우리가 신뢰성에 관련된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측정 도구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 어떨 때 우리가 비체계적 오류가 나타날까요? 즉 측정 대상자가 불안정하다, 그런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술을 먹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또는 그 물어보는 데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들에는 이런 이 측정 도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제각각일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체계적 오류는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는데,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어서 측정 도구 때문에 비체계적 오류, 즉 신뢰성에 관련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즉 특정 문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나 어렵다거나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사용됐다면 그 또한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없게끔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신뢰성이라는 건 저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응답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우리가 신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